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있잖아요. 특히 그 AI 특강 자료랑 기술 문서들 보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언어 모델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AI 특강 내용부터 컴퓨터 구조, 소프트웨어 공학 노트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언어 모델이 도대체 뭐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당신이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 기본 개념부터 최신 트렌드까지 한번 쭉 훑어보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그 사전 훈련 언어 모델 PLM이라고 하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즘 많이 얘기하는 거대 언어 모델 LLM, 그리고 또 소형 언어 모델 SLLM은 뭐가 다른지. 그리고 모델이랑 대화하는 기술,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까지 좀 차근차근 짚어볼 거예요. 네,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흥미로운 지점들이 뭔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언어 모델의 세계로 좀 복잡하지만 아주 매력적인 세계로 같이 들어가 볼까요? 그럼 역시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야겠죠? 보내주신 자료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는 단어인데 사전 훈련 언어 모델 PLM.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개념인가요? 그 AI 특강 자료에서도 거의 맨 앞에서 다루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PLM, 그러니까 Pre-trained Language Model, 이게 현대 언어 AI를 떠받치는 거의 기둥 같은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 그대로 특정 작업에 바로 쓰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로 미리 훈련을 시켜놓은 언어 모델을 말하는 거죠. 미리 훈련한다? 네, 그 AI 특강 자료에 나온 버트나 GPT 시리즈 같은 애들이 다 대표적인 PLM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학교 가기 전에 집에서 책 엄청 읽으면서 기본적인 말하기, 읽기 능력이나 세상 돌아가는 거 배우는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거 아주 딱 맞는 비유인데요. 사람이 수많은 글을 읽고 경험하면서 세상을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PLM은 인터넷에 있는 글, 책, 뉴스 기사, 진짜 어마어마한 양의 텍스트를 읽으면서 언어의 어떤 구조, 문법, 단어 뜻, 심지어는 세상에 대한 상식 같은 것까지 막 배우는 거예요. 내재화한다고 하죠. 와, 이 과정이 주로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모델이 그냥 데이터 속에서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도록 하는 거죠. 이 단계를 거치면 모델이 언어 자체를 굉장히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미리 학습해두면 제일 좋은 점이 뭘까요? 효율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혁신적인 건 역시 전이 학습, 트랜스퍼 러닝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 만들어진 PLM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한다고 할까요? 베이스 캠프요. 네. 예를 들어서 번역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처음부터 막 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이 미리 학습된 PLM을 딱 가져와서 번역 관련 데이터로 살짝만 더 학습시키는 거예요. 이걸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죠. 파인 튜닝. 그 자료들이 엄청 많이 나왔던 단어네요. 그러니까 이미 똑똑한 애를 데려다가 특정 분야, 전문가로 살짝 더 키우는 거군요. 와, 그럼 시간이나 비용이 엄청 줄겠네요. 바로 그거죠. 파인 튜닝 덕분에 예전처럼 작업 하나하나마다 처음부터 큰 모델 만들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적은 데이터랑 자원으로도 특정 분야에서는 되게 높은 성능을 낼 수 있게 됐고요. 이게 AI 기술 발전 속도를 확 끌어올린 진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죠. 그렇군요. 그리고 PLM의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이 있어요. 바로 지로샷 아니면 퓨샷 학습 능력입니다. 지로샷, 퓨샷. 이름이 좀 특이한데 이건 어떤 건가요? 자료에서도 이걸 놀라운 특징이라고 강조하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한 능력인데요. 지로샷은 뭐냐면 모델한테 어떤 작업을 시킬 때 그 작업에 대한 예시를 하나도 안 보여줘도 어느 정도 해내는 거예요. 예시 없이요. 네. 그리고 퓨샷은 한두 개 아니면 아주 조금만 예시를 딱 보여주면 그걸 보고 패턴을 파악해서 새로운 걸 줘도 비슷하게 작업을 해내는 거죠. 예를 들면 주로 영어, 프랑스어 번역만 배운 모델한테 이 문장 스페인어로 번역해봐. 이렇게 그냥 시키거나 지로샷 아니면 예시 한두 개 딱 보여주고 퓨샷 자 이런 느낌으로 요약해봐 하면 곧잘 해낸다는 거예요. 와, 그건 진짜 대단한데요? 가르쳐주지도 않은 걸 해낸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뭔가 유추하는 능력이랑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런 능력 덕분에 우리가 모델을 진짜 모든 작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파인튜닝하지 않아도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맥적 임베딩. 이것도 PLM의 핵심이에요. 문맥적 임베딩.
단어 뜻을 문맥에 따라 파악한다.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단어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파악해서 다르게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예전 모델들은 사과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먹는 건지 미안하다는 건지 구분하기 힘들었거든요. 근데 PLM은 문장 전체를 보고 사과가 맛있다 할 때의 사과랑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할 때의 사과를 다르게 이해하고 다른 값으로 표현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기본기가 탄탄한 PLM에다가 전이학습, 쥐로퓨션 능력, 문맥 이해까지. 와, 이러니까 진짜 강력한 언어 도구가 되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잘 만들어진 모델이 있어도 결국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할 텐데 여기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얘기가 나오는 거 맞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무리 모델이 똑똑해도 우리가 원하는 걸 얻으려면 소통을 잘해야 하잖아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바로 이 언어 모델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하는 기술 분야라고 할 수 있어요. 소통 방법. 네, 모델한테 던지는 질문이나 지시사항, 이걸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설계하고 다듬어야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나, 이걸 다루는 거죠. 아하. 단순히 그냥 물어보는 것 이상이군요. 자료들 보면 뭐 입력 설계, 프롬프트 최적화, 출력 제어 이런 키워드들이 있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들이 있는 건가요? 여러 기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PLM의 퓨샷 능력을 쓰는 퓨샷 프롬프팅이에요. 프롬프트 자체에다가 질문이랑 답변 예시를 몇 개 넣어주는 거죠. 아, 예시를 직접 보여준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자, 긍정, 부정 리뷰 분류 시작. 리뷰. 이 영화 진짜 재밌었음. 긍정. 리뷰. 기대했는데 완전 별로. 부정. 리뷰 배우들 연기는 좋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시를 몇 개 딱 주면 모델이 리뷰 보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맞추라는 거구나 하고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마지막 질문에 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하하, 모델한테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예시로 슬쩍 보여주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생각. 그러니까 추론이 필요한 문제에는 사고의 연쇄, chain of thought, 줄여서 COT라고 부르는 프롬프팅 기법이 효과적이에요. 이건 소스 자료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은데 개념적으로 되게 중요해요. 사고의 연쇄? 네. 모델한테 그냥 답만 툭 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을 단계별로 쭉 생각하고 설명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 풀 때 풀이 과정을 쭉 써봐라 이렇게 유도하면 최종 답이 맞을 확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오, 사람이 문제 풀 때도 단계별로 생각하면 실수 줄일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모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투명하게 보여주기도 하고 스스로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도록 돕는 효과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스트럭션 튜닝 또는 인스트럭션 팔로잉이라고 하는 기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인스트럭션 튜닝, 지시를 따른다. 네, 모델한테 아주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주는 거예요. 다음 글을 딱 3문장으로 요약해줘. 이 내용을 표로 만들어줘. 좀 친근한 말투로 설명해줄래? 처럼요.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의 형식이나 스타일까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아,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거군요. 네, 특히 챗GPT 같은 대화형 AI 모델들은 이런 인스트럭션 튜닝을 통해서 사용자의 지시를 더 잘 따르도록 훈련이 돼요. 이 과정이 종종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 학습, RLHF랑 연결되는데요. RLHF. 네, 모델이 여러 답변을 만들면 사람이 보고 이 답변이 더 낫네, 이게 지시를 더 잘 따랐네 하고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모델은 그 피드백을 받아서 이렇게 답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하고 배우면서 점점 더 유용하고 안전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거죠. 그 AI 특강 자료에서도 이 RLHF가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었고요. 와, 듣고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게 그냥 질문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모델의 잠재력을 진짜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되게 섬세한 조율 과정 같네요. 당신도 앞으로 언어 모델 쓰실 때 원하는 걸 얼마나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확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똑똑한 모델들이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학습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까 PLM이라는 기초 모델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는 LLM 같은 강력한 모델로 발전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그 초기 사전학습 모델에서 최종 모델까지의 여정이 궁금해요. 이전 자료에는 이걸 PLM에서 LLM으로라고 표현했던데 PLM은 좀 표준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초기 사전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 PMM이라는 용어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초기 사전학습 모델이나 그냥 사전학습 모델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이 사전학습된 모델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GPT-4 같은 거대 언어 모델, LLM으로 완성되기까지는 여러 단계의 아주 정교한 학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크게 보면 한 2단계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2단계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사전학습, 프리트레이닝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텍스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언어의 기본적인 패턴이랑 지식을 배우는 비지도학습 과정이라고 했죠. 네네. 이 단계에서 모델은 엄청난 양의 컴퓨팅 자원, 그러니까 뭐 GPU나 TPU 같은 거랑 엄청난 시간을 쓰면서 언어의 기초 체력을 막 기르는 거예요. 그 컴퓨터 구조 자료에 나왔던 고성능 프로세서들이 바로 이 단계에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완전 기초공사 단계군요. 그렇죠. 근데 이 사전학습만으로는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특정 작업을 딱 잘하거나 우리의 지시를 아주 잘 따르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째 단계인 파인 튜닝 또는 뭐 적응, 어댑테이션 단계가 필요한 거죠. 여기서 모델을 특정 목적에 맞게 미세 조정하는 거예요. 파인 튜닝에 또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아, 파인 튜닝에도 방식이 여러 가지군요. 네. 하나는 지도학습 방식의 파인 튜닝이에요. 특정 작업, 예를 들면 번역이나 감성 분석 같은 거랑 관련된 정답이 딱 붙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모델을 추가로 학습시키는 거죠. 이 문장은 긍정이야, 저 문장은 부정이야. 이런 식으로 정답지를 보여주면서 모델이 그 작업을 더 잘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도 잠깐 나왔던 인간 피드백 기반 강화학습 RLHF입니다. 이건 특히 대화형 AI 만들 때 진짜 중요한데요. 네, 아까 들었죠. 모델이 만든 답변 여러 개를 보고 사람이 평가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답변이 더 유용했나? 더 안전했나?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 피드백을 일종의 보상 신호로 사용해서 모델이 더 좋은 답변을 만들도록 학습시키는 강화학습의 한 형태인 거죠. 챗GPT 같은 모델이 되게 자연스럽고 유용하게 대화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이 RLHF가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AI 특강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꽤 비중 있게 다뤘었고요. 아하.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맨 처음에 비지도 학습으로 세상의 언어를 막 배우고 사전학습, 그 다음에는 지도학습이나 사람 피드백, 즉 강화학습을 통해서 특정 기술이나 뭐 예의범절 같은 걸 배우는 거군요. 파인튜닝. 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겠네요. 그리고 이 전체 과정, 특히 모델 성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스케일링 법칙, 스케일링 로우라는 개념이 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소수 자료에는 그냥 키워드로만 딱 언급되어 있는데 개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네, 스킬링 법칙. 모델의 성능이 크게 3가지 요소, 그러니까 모델의 크기, 파라미터 수, 학습 데이터의 양, 그리고 학습에 쓴 컴퓨팅 파워, 계산량. 이 3가지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일종의 경험적인 법칙이에요. 아, 그 3가지가 서로 막 영향을 준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모델 크기만 막 키운다고 성능이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고요. 데이터 양이랑 컴퓨팅 파워도 어느 정도 비율 이상으로 같이 늘려줘야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데이터나 컴퓨팅 자원이 좀 제한적이라면 모델 크기도 거기에 맞춰서 조절하는 게 최적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균형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이 스케일링 법칙을 잘 이해해야 연구자들이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성능을 뽑아내려고 최적의 조합을 찾는 노력을 하는 거고요. 요즘 LLM 개별 경쟁에서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게 엄청 중요해졌죠. 아, 진짜 복잡하고 정교한 과정이네요. 그냥 데이터만 막 쏟아붓는 게 아니라 학습 방법, 지도, 비지도, 강화학습부터 시작해서 인간 피드백, 그리고 자원 배분, 스케일링 법칙까지 다 고려해야 하는군요. 이 자료들 쭉 보니까 진짜 강력한 언어 모델 하나 뒤에는 어마어마한 기술적인 노력이랑 자본이 들어간다는 게 막 느껴지네요. 그런데 최근에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말고 SLLM이라는 말도 자주 들리더라고요. 이 둘은 뭐가 다르고 왜 요즘 작은 모델에도 주목하는 걸까요? 네, 그거 아주 시의적절한 질문이세요. LLM, Large Language Model하고 SLLM, Small Language Model 혹은 Small Language Model의 제일 큰 차이는 역시 크기예요. 즉, 모델을 이루는 파라미터, 매개 변수의 개수죠. 그리고 이 크기 차이가 성능, 비용, 활용성 같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트레이드오프를 만들어요. LLM은 뭐 이름 그대로 엄청 크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LLM은 보통 수십억 개에서 수천억 개, 심지어는 조 단위까지 파라미터를 가져요.
이렇게 파라미터가 많다는 건 모델이 더 복잡하고 미묘한 언어 패턴까지 배우고 표현할 수 있다는 잠재력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LLM은 진짜 넓은 범위의 주제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주고 또 뛰어난 생성 능력도 보여주죠. 거의 모든 종류의 언어 작업을 아주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어요. 와, 근데 그만큼 대가도 엄청 클 것 같은데요. 자료에서도 그 컴퓨팅 자원 얘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정확합니다. LLM을 학습시키고 또 실제로 운영, 그러니까 출연하는 데는 진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들어요. 수백, 수천 개의 고성능 GPU나 구글이 만든 TPU 같은 전용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전기세도 엄청나죠. 그 AI 특강 자료나 컴퓨터 구조 노트에서도 이런 하드웨어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했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LLM의 응답 속도, 레이턴시라고 하죠. 이걸 개선하려고 LPU, 레이턴시 프로세싱 유닛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칩까지 나왔어요. 그만큼 LLM 운영 효율성이 중요한 이슈라는 거죠. LPU 처음 들어보네요. 그럼 SLLM은 이런 LLM의 단점을 좀 보완하려고 나온 건가요? 네, 그런 면이 아주 강합니다. SLLM은 LLM보다 훨씬 적은 파라미터, 보통 수억 개에서 수십억 개 미만 이 정도를 가진 모델들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특정 목적에 맞게 좀 더 작게 설계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LLM을 경량화 기술, 예를 들면 지식증류, 가지치기, 양자화 같은 기법을 써서 크기를 확 줄여서 만들기도 해요. AI 특강 자료에서 말했던 그 딥러닝 모델 경량화 기술들이 바로 여기에 쓰이는 거죠. 아, 경량화 기술. 작으면 근데 성능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범용적인 능력, 그러니까 아주 넓은 범위의 일을 다 잘하는 능력 면에서는 LLM보다 좀 부족할 수 있죠. 하지만 SLM은 되게 중요한 장점들이 있어요. 첫째, 학습하고 추론하는 데 필요한 컴퓨팅 자원이 훨씬 적게 되니까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비용. 둘째, 특정 작업이나 특정 분야, 예를 들어 의료, 법률, 아니면 특정 회사 내부 문서 같은 거에 맞춰서 파인튜닝을 하면 그 분야에서는 LLM 못지않게 어쩌면 더 나은 효율과 성능을 보이기도 해요. 셋째, 모델 크기가 작으니까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같은 개인 기기에서 직접 AI를 돌리는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기가 훨씬 좋아요. 아, 온디바이스 AI? 이것도 AI 특강 자료에서 중요하게 나왔던 키워드네요. 맞다. 클라우드 서버 안 거치고 기계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려면 모델이 가벼워야겠군요. 맞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어도 바로바로 작동하고 또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유리하니까 온디바이스 AI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SLMM은 바로 이 온디바이스 AI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거예요. 예를 들어 실시간 번역 앱이나 스마트폰 사진 편집 기능 아니면 지능형 비서 같은 것들이 SLMM을 기반으로 훨씬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거죠. 초고 성능이 필요하면 LLM. 근데 특정 작업의 효율성이나 비용 절감 아니면 온디바이스 환경이 중요하다면 SLLM이 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당신의 필요에 맞는 모델은 어떤 종류일지 아니면 이 둘을 어떻게 잘 섞어 쓸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언어 모델의 세계를 한번 깊이 탐험해봤습니다. 방대한 데이터로 미리 학습해서 강력한 기초 능력을 갖춘 PLM의 개념과 그 놀라운 특징들부터 시작해서 모델로부터 최상의 답변을 얻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과 여러 기법들, 그리고 초기 사전학습 모델이 여러 정교한 학습 단계를 거쳐 LLM으로 발전하는 그 과정, 마지막으로는 거대하지만 자원 소모가 큰 LLM과 작지만 효율적인 SLMM의 장단점, 그리고 그 사이의 어떤 균형점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같이 짚어본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언어 모델 기술은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습니다. 챗GPT 같은 모델은 이미 정보 공색이나 글쓰기, 코딩 같은 다양한 영역에서 쓰이고 있고 AI 특강 자료에서 본 것처럼 교육, 의료, 엔터테인먼트, 그 영향력은 계속 커질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모델들이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도구를 넘어서 인간의 창의성을 더 키워주고 복잡한 문제 해결을 돕는 파트너가 될 잠재력이 있다는 점이죠. LLM의 그 넓은 지식과 추론 능력,
그리고 SLLM의 특정 분야 전문성과 효율성이 잘 결합되면 앞으로 더 강력하고 다양한 형태의 AI가 나오겠죠? 네, 파트너로서의 AI. 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언어 모델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더 똑똑해지고 더 다양한 크기와 형태로 우리 주변에 막 스며들게 될 텐데요. 이런 발전이 단순히 기술적인 진보를 넘어서 당신이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지식을 얻고 활용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우리는 언어 모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형태의 지능을 경험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 기술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당신의 역할은 어떻게 될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